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파인더스 이재용 회계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누가 또 이마트입니까? 이마트. 네. 아니 근데 네. 이마트가 안 좋은 거는 사실 온라인 시장이 커지니까 네. 오프라인이 많은 이마트 매장은 옛날보다는 안 된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반쯤 생각했는데 네. 코로나 기간에는 그래도 이마트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불경기 때는 이제 할인마트가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건 먹어야 되니까 소비를 줄일 수 없는 거는 보통 할인마트 쪽은 소비를 줄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저도 이제 이마트 잘 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자꾸 요즘에 이렇게 뉴스가 자꾸 떠요. 뭐 이 알람 뜨는 거 아세요? 막 토스나 네이버 증권 가입하시면은 예. 뭐 역사상 최저 뭐 연중 최저가임 52주 최저가임 자꾸 알람 떠요. 그래서 예. 뭐야 하고 보니까 진짜 좀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마트는 가진 게 일단 많은데 부동산도 많고 앞으로도 뭐 크게 위험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제가 상장 기업은 잘 안 들어옵니다만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이마트. 한번 좀 오늘 좀 간단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월마트가 주가가 보니까 진짜 월마트는 엄청 좋아요? 창업일의 주가가 제일 비싸요. 근데 와. 월마트 코스트코도 요즘 그래요. 약간 뭐 사업 모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둘 다 예, 마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트 괜찮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마트는 왜 그래요? 그럼 나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원래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 중의 시장은 의식주다. 의식주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죠. 보통 마트는 그렇죠. 식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먹어야 되거든. 네. 왜 그럴까? 아무리 온라인이 네.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람들 마트는 안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쵸. 이제 일단 가장 큰 문제의식은 뭐냐면 신선식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제 해결하기가 할 수는 있는데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콜드체인으로 저장도 해야 돼, 배송도 그렇지, 해야 돼. 그렇지. 결국은 변동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어서 똑같은 채소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랑 온라인에서 파는 거랑 비교해 보면 오프라인에서 파는 게 좀 더 저렴해야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럼 이마트나 뭐 우리 할인마트들은 그래도 신선식품은 쥐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럼 왜 그거라도 뭐 하면 되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월마트가 살아난 것도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월마트는 사람들 먹는 걸 다 이제 사람들 월마트에서 사가니까. 아마존이 그것까지는 못하니까. 그쵸. 하긴 하지만 많이 대체는 못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도 괜찮은 거 큰 걱정 없는데? 라고 봤는데 이상하다. 이마트는 월마트와 다르다. 네, 왜 그렇지? 다르다. 미국에는 아마존 때문에 고생이고 여기서는 쿠팡 때문에 고생인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똑같잖아요. 상황 똑같잖아요. 네. 거기도 아마존 있고 여기도 쿠팡 있는데. 이름도 예. 비슷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주가부터 한번 쭉 보시죠. 네. 상장 주가. 기업이니까 역사상 주가를 쭉 보면은 대충 흐름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마트 주가 한번 네. 보여주십시오. 네. 나와라 짠. 네, 나와라. 네.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상 주가를 끌고 왔는데 아이고야. 신세계에서 2011년에 이제 분사가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잘 나갔죠. 30만 원대를 찍었다가 계속 한 2017년, 18년까지는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30만 원대 정도는 찍어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2021년에 훅 떨어졌고 22년, 23년을 통해서 거의 이제 한 5년, 6년간 이제 야. 우하향하거든요. 네. 거의 고점 대비 4분의 1. 어이. 요즘 웬만한 주식은 고점 대비 4분의 1. 30만 원까지 가던 게 지금 10만 원 그렇죠. 밑으로 간 거네요. 그렇죠. 4분의 1 정도를 찍고 있다. 예. 도대체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렇게 빠졌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손익을 쫙 뽑아봤어요. 손익을 쫙 뽑았더니 일단 특징이 이제 뭐냐면 이제 12년부터 15, 16, 17년까지는 주가가 이제 일정하잖아요. 크게 네. 뭐 20, 예.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매출액도 일정하고 영업이익도 일정해요. 즉, 예. 유통 이제 할인점은 그냥 숨만 쉬어도 이마트는 12조, 13조 매출액에 영업이익 7천억 정도는 찍어줄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예.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할인마트 특성이니까 뭐 익스큐즈 하고. 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여기 떨어진 요 구간이 예, 예. 2019년이 18년 18년, 19년. 19년이란 말이죠. 봤더니
아 18년 19년의 아하. 특징이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은 줄었네. 반대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더라. 확 줄었네, 확 줄었어. 됐지? 2019가 제일 핵심인 거죠. 여기가 뭐야 도대체 영업이익이 3천억이 빠져. 매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저렇게 줄었다는 건 비용을 더 썼다는 건데. 그렇죠. 도대체 뭘까? 뭘 했을까 이때? 문제 일단 핵심이고요. 와. 그 다음에 또 기간 동안 최근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일단 이제 그러다가 매출액 자체는 계속 늘거든요. 그러네요. 매출은 22조, 24조, 상상하게 29조인데 드네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22년에 다시 한번 훅 꺼지고요. 예. 23년에는 지금 이제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참고로 이제 6개월 실적을 곱하기 2 한 거거든요. 곱하기 2 했을 때 적자 전환했다. 거의 사상 최초로 최초. 적자에서. 예, 물론 분기 적자는 항상 있어 왔지만 물론 올해 뭐 하반기, 3분기, 4분기 잘하면 적자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1, 2분기만 보면 이건 적자다. 무슨 일이 있었지? 예. 야, 매출은 빠르게 늘었는데 네. 최근 5년 사이에 보면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이런 경우는 뭘 하냐면 예. 별도랑 연결이랑 쪼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건 연결 손익이고요. 예. 요 밑에 표시해드린 건 별도 손익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별도 손익은 이마트 본사. 우리가 예. 알고 있는 할인마트, 예. 트레이더스 이런 것들이 본사고요. 네. 연결은 나머지를 다 합친 걸 자회사 연결이라고. 실적까지 합친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차이를 봤더니 일단 변곡점은 2019년이에요. 그러네요. 2019년에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매출 늘어나는데 적자 늘어난 건 아마 자회사가 못해서 그랬을 거야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예. 자회사 투자하면서 그래 자회사가 실적이 잠깐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2019년에는 이미 별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2,300억 까입니다. 그러네. 본사도 그치.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즉 여기 2019년 까인 게 자회사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사가 못해서 그래요. 본사가 못했네 그냥. 자회사와 본사와 자회사가 2대1 비율로 못했는데.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제 본사 탓이에요, 사실은. 애초에 본사는 여기도 본사는 7천억, 6천억 정도 따박따박 버는 업종이었는데 예. 2019년을 필두로 2천억대로 훅 까져요. 뭘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서 경쟁력이 일단 훅 까진 거죠. 쿠팡인가? 그때 뭐 이게 쿠팡이 그쵸. 막 밀고 올라올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해 볼 만한 물론 이제 2019년에도 쿠팡 고도 성장하고 있긴 했는데 지금만큼의 기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상상은 해볼 수 있죠. 예. 그러면서 경쟁력이 좀 떨어졌겠구나 하면서 확실한 건 2019년을 필두로 이마트는 경쟁력이 훅 까졌습니다. 2019년. 훅 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숫자는 뭐냐? 이제 그 다음 변곡점은 2022년이랑 2023년이란 말이죠. 최근이네요.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2022년에는 원래 그래도 3천억을 벌다가 또 훅 까져요. 근데 보니까 2022년에는 별도가 훅 까지진 않았거든요. 아 이때는 자회사가 잘못했네. 이때는 자회사야. 예. 자회사가 뭘 이상한 29년에는 짓을 본사가 까진 거고 22년은 자회사가 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좀 회복하기 야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면 최근 5년간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자회사 매출을 합쳐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거를 보려면 다시 이제 장표 보여드리면 요 밑에 장표 이제 차이라는 장표를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전체 연결 매출액 중에 본사의 매출 비중이 몇 프로냐. 원래는 한 80 대부분이 본사의 매출액인 회사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50%까지 떨어집니다. 자회사들이 많아졌네. 그러네요. 즉, 자회사가 많아요. 이마트는 가만히 있는데 예. 식구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예. 거의 본사의 필적한 만큼 늘어났는데 제가 영업이익 차이 제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연결 영업이익에서 별도 영업이익을 빼면 요 정도 나오거든요. 즉 예.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까먹는다. 까먹고 있는 거야. 신사업 많이 했다는 뜻이네. 신사업 많이 했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2019년에는 본사가 많이 까먹었고 물론 자회사도 한 1,000억 까먹었지만 그렇지만 2022년에는 본사는 어느 정도 가만히 있는데 자회사가 1,200억을 까먹었고 23년까지도 상당히 까먹고 있다. 즉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쯤 돼서 이마트 자회사 집합을 시켜야 되겠네요. 네, 집합시켜야죠. 네. 네. 뭘 하고 있는 뭐가 걸까? 있지? 이마트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스타벅스가 이마트 자회사입니까? 스타벅스 자회사 당연히 있긴 자회사고요. 있죠. 엄청 많아요. 스타벅스는 그래도 네. 잘하고 있는 데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쭉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2019년에 그래서 무슨 변곡점이 있냐. 물론 제가 뭐 디테일하게 분석하지는 못했으면 시간 관계상 이거 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큰 그림만 봤는데요. 2019년에 봤더니 영업이익률이 1.9%로 줄어들거든요. 요게 이제 2018년, 2019년인데 예. 차이를 봤더니 물론 1, 2%가 크냐 작냐라고 따지면 이 회사한테 커요.
여긴 다른 업종은 영업이익률 1, 2%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이마트한테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 2% 빠지니까 지금 벌써 2천억씩 영업이익이 까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원가율이 72.4%로 1.4포인트 올라가고요. 전년도에는 70%였어요. 즉 2017년, 18년, 19년을 통해서 꾸준히 매출 원가율이 올라갑니다. 그게 그거는 뭘까요?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 걸 수도. 그러니까 이마트가 갖고 있는 독점권이 약해져서.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한. 쿠팡이 막 네. 사람들이 다 쿠팡에 더 줄 서고. 그쵸. 그러면 야 싸게 들어와야지 하다가도 조금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통업의 경쟁이 자꾸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 온라인의 어떤 침투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이마트 입장에서도 이제 고객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또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매출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지점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예. 점점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이제 저밀집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마트는 효율이 떨어지는 커지면 지역으로. 커질수록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을 텐데 그렇겠네. 3급지 매출이 이제 자꾸 늘어나면 그렇겠네요. 원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회전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즉,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망가졌다. 망가졌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제가 뭐 이건 사실 뭐 엄청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재고 자산의 이제 볼륨을 찾아봤더니 2017년, 18년, 19년에 걸쳐서 재고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덜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까? 창고에 뭔가 쌓이는 양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회전이 덜 된다고 봐야죠. 회전이 덜 된다. 원래 회전, 그러니까 빨리빨리 팔리고 나가고 하면은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 이제 금액 단위를 안 가져오고 기간 단위로 가져왔는데 그게 1개월치, 1.1개월치, 1.2개월치 자꾸 늘어나는 거는 아마 재고 회전이 덜 되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지표다. 사업이 커지면 재고도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네. 예. 그래도 기간으로 따지면 항상 일정해야 되지만 그게 늘어나는 건 군살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덜 팔리는 재고들이 자꾸 쌓이는 거 아니냐. 쌓인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키고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이익이 원가율이 올라가서 이익률이 떨어졌을 그러네. 것이다라고 일단은 간접적으로 제가 뭐 디테일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근데 원래 그 유통 이익률이 이렇게 낮습니까? 3%, 1% 뭐. 네,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박해요? 5% 남으면 잘 남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할인마트니까. 워낙 매출이 크고 네. 판매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백화점이랑은 좀 다르죠. 백화점은 하나 팔면 20%, 30% 남기는데 예.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할인마트니까 박리담회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만큼 좀 지배력이 약해진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일단 예. 받고요. 그 다음 이제 얘기할 건 2019년에는 아까 별도도 망가졌지만 자녀들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 자녀들의 목록, 2019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녀들의 목록을 보면 예. 제가 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주요한 애들. 까먹는 애들 좀 갖고 왔거든요. 일단 조선호텔. 여기 단기 순손익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조선호텔에서 한 230억,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61억,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290억, 소주 얘가 문제입니다. 소주 143억. 그 다음에 SSG닷컴 600억, 굿푸드홀딩스 109억. 야, 참 골고루도. 물론 여기 흑자 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들보다 더 흑자 나는 자녀는 없긴 해요. 야, 쓱닷컴도 적자 크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자 계속 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쿠팡도 적자로 하니까 네, 그럴 여기도 수 적자다. 있지라고 할 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친구들이 합치고 보면 여기 한 1,000억 넘겠죠 적자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 자녀들이 점점 그렇고 그 징후를 이제 2019년도에 처음 보여줬고 이제 야. 결정타는 2022년에 치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이게 2022년의 주요 종속기업 손익인데요. 네. 쭉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흑자 나는 친구는 뭐 신세계 프라퍼티 이 여기가 스타필드 하는 데거든요. 예. 스타필드 하는 데는 그래도 흑자예요. 스타필드는 괜찮은데 일단 건설 140억, SSG닷컴 1,200억. 아이고야. 일단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예. 야구단 167억. 야구단을 또 그 사이에 또 야구단을 샀죠. 예. 그리고 되게 부담되겠다. 에메랄드 SPV 여기가 이제 지마켓 옥션
아, 고산 거. 네, 여기가 이제 한 8. 저것도 1,000원 가까이 되네요. 요거도 적자 거의 1,000원 가까이 되고 와. 다행히 이제 우리의 믿을 구석은 스타벅스, SCK 컴퍼니 예. 여기는 그래도 한 990억 정도 그래, 벌어져. 여기는 잘한다니까. 믿을 구석. 일단 그리고 이제 PK 홀딩스 이것도 이제 미국의 푸드 홀딩스라고 미국의 유통 할인마트를 샀어요. 유통점을 샀어요. 이것도 적자네. 그것도 적자. 그리고 이제 이 스타필드 프로퍼티는 뭐냐면 이제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회사 밑에 종속 기업으로 있는데 여기는 예. 뭘 샀냐면 와이너리를 샀어요. 와이너리? 예, 와인을 만드는 이제 공장을 샀습니다. 예. 그게 적자가 한 130억 정도. 130억.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요 빨간 숫자가 특징입니다. 빨간 숫자. 예. 이게 뭘까요? 2,600 이거요? 투자 금액입니다.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쓴 돈이 일단은 쓱닷컴 내에 더블 컨셉이라는 여성 쇼핑몰이 있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2,600억 썼고요. 야구에 1,300억, 이거 지마켓 옥션에 3.4조, 와. 그리고 이거 지분 이제 스타벅스 스타벅스, 추가 지분 조금 사는데 한 4,700억, 그리고 미국의 굿푸드 홀딩스라는 유통점 사는데 3,000억, 와이너리 사는데 3,000억. 야. 다 합치면 한 5조. 그럼 지금 저 사업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샀던 돈도 그거 뭐라고 합니까? 영업권 뭐 상각하면서 그런 걸로 손상이 되죠. 순손실로 잡혀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이야 산지 얼마 안 돼서 안 됐어. 일단 뒀는데 아마 그 무형자산이라고 잡혀 있을 거고요. 무형자산 내에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다. 얘네 그냥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영업 외 손실로 잡게 됩니다. 야. 일단은 문제 이제 발단은 그거예요. 이제 이마트가 일단은 쌍끌이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슈는 본사가 적자가 손익이 많이 난다. 예. 적자가 아니라 아니지만 흑자 폭이 상당히 줄었다. 예. 그래서 본사가. 거의 뭐 간당간당 할 정도고 그게 4년째 5년째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회사는 했는데. 원래 이렇게 위기가 되면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져서 이제 이게 근 5년 내에 투자한 금액인데 이거 말고도 짜잘하게도 있겠지만 굵직굵직하게 5조 원의 캐시를 써서 예. 투자를 했는데 적자, 적자다. 스타벅스 하나만 빼놓고는 근데 최근에 스타벅스도 요게 영업이익 줄어들고 있어서 좀 기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스타벅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마트가 인수하니까 힙함이 많이 사라졌다. 이건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 아니 요즘 그런 얘기를 좀 원래 듣고는 있습니다. 이마트랑 합작이었잖아요. 원래는 5대5였는데 5대5였는데 지금은 이제 67.5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그렇다고 힙합인 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정책이 좀 많이 그 바뀌었어요. 얘기는 근거가 있는 얘기가 뭐예요? 둘이 합작할 때는 그 스타벅스의 모든 마케팅은 미국 본사에서 결정한 그대로만 했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분을 추가로 인수한 내 거가 다음에 된 거죠. 지금은 한국 스타벅스에서 별도의 마케팅을 하거든요. 국산화율을 높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도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같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스타벅스 분위기가 아닌데 이런 약간 뭔가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시루떡을 팔아? 이런 게 되는구나. 굿즈가 많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 막 옛날에는 뭐 컵 이런 게 막 희소해가지고 줄 쓰고 막 이게 막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적립해서 줘도 사람들 줄 안 쓰거든요. 거기서 이제 크게 느끼는 거지. 희소성을 희생했구나. 네. 그래도 잘한 걸까? 그러니까 아니, 거기다 4,700억을 쓰고 힙함을 잃어버린 게 잘한 거. 물론 매출액은 늘었거든요. 예. 지점이 자꾸 예. 늘어나니까. 그래서 거기도 위험하지. 그리고 야구는 애초에 돈 벌기가 원래 힘들어요. 야구는 예. 적자 보는 거. 1,300억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마케팅? 을 위해 쓴 거예요. 그래. 뭐 야구는 흑자 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와이너리도 흑자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 와이너리는 대체 왜 산 겁니까? 와이너리는? 사고 싶어서 샀겠죠. 와이너리? 포도밭을 산 거예요? 그렇죠. 포도바색과 이제 그 뭐 오크통과 그 인력과 그 바운더리를 산 거죠. 그래서 뭐 사다가 이제 팔으려고 뭐 했겠지. SSG닷컴이나 이 마트를 통해서 팔면 그런 식으로 수직 팔 수도 있고요. 계열화이긴 한데 아마 근데 3천억 주고 샀으면 엄청 하이 퀄리티의 와이너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제 그런 와인들은 보통 할인마트에서 잘 안 팔고 메일링을 통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예약된 고객들한테 파는데 이게 보통 그런 와인들이 이제 퀀티티를 막 늘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그냥 한 BEP 정도 수준 맞추거나 아니면 거기서 가격을 프리미엄을 더 붙여야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애초에 이제 이마트라는 기업 자체가 이 와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은 또 전통을 또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미국 사람 뭐 아시아에 뭐 무슨 마트가 산 와인이 뭐 전통이 있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즉 여기서도 대단한 이익을 볼 수는 없다. 3천억을 쓰긴 썼지만 라는 느낌. 즉 요 모든 구간에서 이 업사이드가 느껴지는 자녀가 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일 큰 게 그 SS.com이고 쓱닷컴이 쿠팡이랑 경쟁하려면 엄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적자가 불가피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한테 정말 운명을 이제 걸어본다라고 한다면 쓱닷컴 플러스 지마켓 옥션이 힘을 합쳐가지고 쿠팡한테 적어도 대항할 정도는 돼야 대충 비벼볼 정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마트의 운명이 아주 크게 달라질 거다. 그치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이제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쿠팡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과연 지마켓 두 분은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지마켓 쓸 거냐? 혹시 지마켓의 장점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애매해요. 사실은 애매한데. 아이디 패스워드 생각나요? 주마켓? 생각나죠. 솔직히 약간 쓴 지 오래된 거 자주 안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몇 얘기지만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잊어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 로그인 안 하고 그냥 팔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장바구니 그 휴대폰 번호 넣고 장바구니 넣고 주소 넣으면 그냥 믿고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비밀번호 찾아보고 뭐 본인 확인증 인증하라고 하고. 뭐 엄청 많이 산다고. 나 그래서 하다가 포기한 적 몇 번 있어. 그 생각 안 나서. 아닙니다. 근데 진짜 쉽지가 않고 왜냐면 딱 했을 때 유저들이 생각할 만한 특색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너지는 기대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지마켓에서 할인을 해줍니다.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마트에서도 할인해주고 뭐 지마켓에서도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들어갑니다.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 하고 나도 생각 안 나서 답답한데 자꾸 기억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모든 투자가 과연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답답한 건 알겠어요. 왜냐면 이제 모 기업이 이게 크게 반등을 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기업이 보통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요. 모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안 된다 그러면 모 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거나 어떤 긴축을 통해서 모 기업을 다시 한번 잘 살려보자 하는 부류가 있고요. 기업 중에는 아니면 이 모 기업은 끝난 것 같아. 야, 빨리 갈아탈 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막 이제 다급함에 막 여기저기 이제 투자하는 부류가 있는데요. 이제 이마트는 아무래도 후자였던 것 같아요. 약간 다급해. 이미 본질은 내가 뭘 열심히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는 측면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반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뭐 결과는 알 수 없어요. 투자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문제는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문제는 뭐냐? 일단 5조잖아요. 아까 그 손익이 얼마라고 그랬지? 지금 이 회사가 영업 연결해서 벌어들이는 게 이제 최근까지 한 3천억 정도를 벌었어요. 5조는 투자한 금액이고 5조는 투자한 금액이고 그러면 얼마너치를 도대체 한 16년, 17년어치를 단박에 그냥 쏟아 부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16년, 17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할인마트라는 게 되게 뭐라 그러지? 이제 차근차근 뭔가 정적인 기업이에요. 약간 12조는 팔지만 되게 때깔은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뭐 겨우 막 4% 5% 남겨가지고 막 5천억 6천억 막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걸로 매장 하나 늘리고 그걸로 매장 하나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보통 할인마트인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5조를 확 쏟아 버린 건 아니지만 부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 그 5조가 이제 괜찮게 캐시를 불러들이지 못한 실제로 근데 5조 투자한 대부분의 대상들이 캐시를 따박따박 벌어들이는 업종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스타벅스 빼고 스타벅스도 조금은 약간 이제 불안한 낌새가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즉 안정성이라는 건 없는 되게 위험한 투자를 5조 원어치를 했는데
본진은 계속 현금이 말라가고 확장 기지들도 계속 이제 자기 밥벌이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 큰 기업도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근데 네. 이마트의 경우에는 제가 점포들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이마트의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부동산이 자기 렌트로 돼 있는지 자기 건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게 다 자기 건물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안전자산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가져왔죠. 아, 좋은 질문. 그래요? 좋은 질문?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네.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은 33조 원, 이제 숫자가 작아서 제가 불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전체 자산 33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현금은 한 1.5조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운영 비용 정도는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유형 자산 여기 있는 게 이제 토지, 건물, 기계 같은 거거든요. 예. 그게 한 10조 원어치 있고요. 투자 부동산이 1.5조 원어치 있는 거 보니까 부동산만 한 12조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무형자산 7.8조 원은 뭐냐면 아까 그 지마켓 옥션 이런 거 인수하면서 이제 약간 권리금 같은 걸로 준 거. 이거는 그냥 기업 망가지면 그냥 제로 되는 자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10조 원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 10조 원, 11조 원 있다면서. 비상 그에 하나씩 팔면 되지. 일단 이 중에 한 2조 원 조금 넘는 만큼은 담보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차입금에. 예. 그러니까 나머지 한 8조 원 정도 이제 들고 있는데. 점포를 다 팔면 8조 원 나온다 근데 이거죠. 점포를 팔 수는 없죠. 왜냐면 점포 한 장사해야지. 순간 게임 끝이지 뭐. 아, 그렇지. 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용한 자산은 아니. 그거 뭐 담보로 대출받거나 뭐 유동화하거나 뭐 그 정도 옵션은 가능한데 팔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차입금 단기 차입금 3.4조 원, 장기 차입금 4.4조 원 해서 도합 한 8조 정도, 7.8조 정도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또 있군요. 왜냐하면 돈이 내 돈으로 빚져서 산 거거든요. 예. 그 수많은 5조 원의 지분들을 자회사들을 빚져서 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2018년에 장단기 차입금이 3.8조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아까 7.8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한 4조 원어치가 늘었어요. 아, 그럼 딱 그거 빚져가지고 투자를 한 거네요. 빚져가지고 대략.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이 정도 빚으로 뭐 무너질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뭐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랑 이제 거의 유형 자산의 규모랑 거의 삐까삐까하게 왔고, 예, 거의 비슷비슷하게 왔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2020년 이후 이자 비용이 1년에 1,600억, 아하. 2,000억, 3,000억, 23년 한 4,000억 정도 예상이 돼요. 이자 비용만? 이자 비용만. 4,000억이면 뭐예요? 아까 이마트가 망가지기 전 2021년에 영업이익이 3,00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0억 정도. 네. 지금 올해는 거의 적자. 즉 지금 이 빚이 절대 만만한 게 아니라 현재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참 진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대로 한 5, 6년 흐르면 자칫하면 부도나겠네. 부도까지는 아니. 무슨 얘기라고 부도까지는 안 납니다. 참고로 왜 가진 거 다 팔면 돼요. 그래. 그리고 네. 부동산 아까 채팅창에서도 하여튼 부동산을 그 유동화시켜서 네. 그게 뭐 또 할 수도 있고. 네. 일단 가진 거는 많죠. 음. 그런데 지금 사업이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엄청 막 한 5년 후에 이마트가 없어질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예. 뭐 물론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기업이 한 순간에 쪼그라들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충분하죠. 실제로도 저도 이제 감사를 많이 하면서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저는 감사를 많이 했는데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창업자가 열심히 사업을 읽어요. 막 예. 조단위 매출까지 읽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녀한테 물려줘요. 예. 근데 자녀는 뭘 하냐면 내 실적을 보여줘야 되잖아. 예. 이 본질은 이미 아빠 거고 예. 아빠의 내 거 보여줘야 되잖아. 본진이 잘 된 게 내 건 아니니까. 실적은 아니니까. 아빠 거잖아. 내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아빠가 뭐 20년, 30년 모아놨던 그 재산을 가지고 빚내서.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가진 거 그리고 빚내서 플러스 알파로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근데 본진은 이미 아빠가 물러났으니까 본진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예. 자녀는 내가 어떻게 보면 막 빚내서 아니면 내 가진 모아놨던 자본으로 투자하는데 그게 하나 두 개 망가지면 사실은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도미노랑 비슷하게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서 대기업이 못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대기업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마트도 보니까 약간 비슷하네. 이건 안전하진 않겠네 라는 느낌을 되게 크게 받았던 거죠. 어떡하냐. 라는 느낌입니다. 예. 예, 라는 느낌이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슬프니까 네. 좀 더 보면 지금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참고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영업이익보다는 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르면은 감가상각비의 영향을 제외를 하거든요. 예. 이 회사는 유형자산이 많으니까 감가상각비가 많은데요. 그거 배제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 7천억, 9천억이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요거 현금 흐름표를 보시는 분들은 요 밑에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회계 기준이 좀 이상해가지고 리스 리스 부채의 상환, 즉 매장 중에는 자기 매장도 있지만 리스로 돈 빌려서 한 것도 있거든요. 예. 팔고 나서 리스백 한 게 있죠. 임차료, 쉽게 말해서 임차료예요. 월세. 월세로 나가는 게 4,700억이에요. 즉, 사업에서 7천억 벌었다고 좋을 게 아니라 요 4,700억 까고 나면 영업활동에서 남는 게 한 2,7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오프라인 장사하기 너무 근데 어렵다. 이자 비용 아까 3천억, 4천억 나간다고 했죠. 네, 네. 되게 빠듯한 상황. 이미 이제 현금 흐름은 제가 볼 때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같고요. 돌아섰고 그치만 이제 매장은 계속 확장 지금 뭐 종속기업 취득하기 위해서 사업 결합으로 2021년에 3.9조, 2022년 3천억 이런 식으로 계속 종속기업들은 늘려나가고 있고 그거는 차입금의 조달을 통해서 하고 있고 배당은 한 1,000억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배당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네. 캐시가 저 없어요. 상황에서 1,000억씩 배당할 정신이 없겠네요. 네, 배당 못 하죠 이제는. 물론 하긴 해야겠지 주주가 원성일 거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20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2분기 기준으로 14조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그러네요. 지금 394억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저희는 별도에서 67억 전년도보다 까먹었고요. 연결해서 296억 전년도보다 아이고야. 까먹었습니다. 즉 예. 별도도 어렵고요. 연결도 어렵습니다. 어렵다. 건설에서 프로퍼티에서 여기 보는 SCK가 스타벅스거든요. 예. 스타벅스도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물론 전년도 대비. 아예 전년 뭐 대비? 스타벅스가 적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년도 대비 이렇게 까먹는 친구들이 자꾸 늘어서 우리 되게 어렵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만 하죠. 네. 이게 그러면 그 이마트는 오프라인 하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익률도 박하고 네. 신규 사업 해봤자 사실은 그게 오래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변화를 위한 그러니까 이 산업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네. 그래서 이마트는 지금 아주 우호적으로 해석하자면 네. 뭔가 발버둥을 치고 있다 네. 지금. 발버둥 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발버둥이 뭐 옳은 방향이냐 뭐 틀린 방향이냐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예. 발버둥 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버둥이 이쪽 길이 이 맞냐? 방향이 맞느냐? 그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월마트의 재무제표를 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월마트 아니 똑같은 업종인데 그리고 미국에 한국에 쿠팡이 있어서 이마트가 어려우면은 미국의 월마트는 아마존 때문에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월마트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고 딱 쳤는데 주가가 이런 거예요. 주가 보십시오. 왜 이렇게 우상향. 왜 이렇게 좋아? 장기 우상향하는 주가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계속 올라요. 예. 물론 지금 좀 더 길게 보면 이 앞단에 2000년대 초반에는 한 15년 정도 정책이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5년으로만 보면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여주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를 보기 위해서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600조. 그러니까 10년 전에 600조. 예. 지금은 연한산하면 한 800조. 늘긴 늘었으나 계속 늘고 있고 여기는 영업이익도 물론 살짝 깎여요. 어떻게 보면 2019년이 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도 공교롭게 2019년에 영업이익 까이거든요. 주가도 2019년에 좀 살짝 이제 빠진 듯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달리는데 매출액 이제 박스권 600조의 박스권을 넘어서서 20년부터는 갑자기 727, 745, 795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매출액이 쫙쫙쫙쫙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꺾였던 영업이익이 점점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반기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미 거의 이제
역사상 최고의 매출액과 역사상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확인을 해요. 야, 어떻게 그러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기는 뭔가 투자를 많이 안 했나 봐. 그냥 자체적으로만 투자했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보시면서 본진만 투자한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기 위해서 좀 더 밑에 주석을 가봤더니 이걸 보시면 이제 뭐 이게 가독성이 좋지는 않은데 사업 부문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에요. 일단 사업 부문이 세 가지입니다. 월마트 US, 월마트 인터내셔널, 샘스클럽. 샘스클럽은 참고로 창고형 매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월마트, 글로벌 월마트, 창고형 매장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물론 이 안에 뭐 또 다양한 곳 있겠지만 큰 줄기로 보면 예. 월마트는 기본적으로 월마트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통 우리는 뭐 다른 거 별로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참고로 23년 1월 말 기준이어가지고 이 회사가 1월 말 법인이거든요. 요 숫자를 22년으로 보시고 21년, 20년, 19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 매출액이 언제 제일 많이 늘어나냐면 22년에 제일 많이 늘어나거든요. 주로 뭐가 많이 늘었을까요? 미국이 늘어나요. 미국계. 네, 지금 뭐 사실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글로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떤 다양한 사업으로 다각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고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 인터내셔널 매출액은 줄거든요. 예. 우리는 뭐 안 되는 데는 그냥 접을 거고 창고형 매장이랑 미국 위주로 갈 거야. 미국만 해도 우리는 차고 넘쳐. 라는 느낌을 일단 첫 번째로 받으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로 뭘 받으셔야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글자가 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 이 매출액이 21년, 22년, 24년 매출액 늘어날 동안 어디가 제일 많이 늘어나냐면 그로서리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식료품. 네, 즉 우리는 다른 거 안 할 거야. 여기서 느껴지는 메시지는 미국의 그로서리가 식품이잖아요. 예. 미국의 그로서리를 점령할 거야. 라는 측면으로 이제 숫자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진짜 아마존은 식료품 잘 안 되거든요. 어렵죠. 왜냐하면 물론 아마존도 식료품 배달하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돼. 신선식품은 딜리버리가 일단 어렵고 예. 한국은 그래도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당일 배송하기 쉬운데 미국은 이제 워낙 땅이 크니까 이거 당일 배송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메시지 보시면 요거 보시면 돼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월마트가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표시하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 미국의 매출액 중에 대략 이제 530억 불, 470억 불, 430억 불은 이거 이커머스입니다. 즉 우리는 그렇다고 오프라인만 하는 회사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오프라인 매출액 대비 온라인 비중이에요. 예. 우리는 온라인 비중 11%, 12%, 12.7% 그리고 글로벌도 온라인 비중 그리고 이 샘스클럽 이 창고형 매장도 온라인 비중 팍팍도 아니에요. 팍팍은 아닌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죠. 이 회사는 되게 심플하다. 즉 하던 거 하네. 참고로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저도 이제 미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뜯어고치기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월마트 CEO가 Z닷컴이란 걸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도 예. 아마존에 대항을 해야겠다. 전자상거래를 막 하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예. 아마존을 이길 수는 없죠. 전자상거래에서. 그러다가 뭘 했냐면 이제 매장을 뜯어고치기 시작해요. 매장을 이제 드라이브스루. 그러니까 온라인에 주문하시고요. 이제 예. 미국 사람들은 이제 차를 갖고 출퇴근하니까 예. 항상 차는 매일매일 데일리로 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집에 가실 때 회사에서 주문하시고 네. 집에 가실 때 여기 드라이브스루로 해가지고 트렁크만 열어주시면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식료품 가져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은 굳이 내가 장 안 봐도 되니까. 아마존 가서 굳이 내 이틀 후에 받을 먹을 거 안 사고 미리미리 하면 되니까 이제 월마트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옴니 채널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오프라인의 강점을 포기하진 않을 거고 옴니 채널이 뭡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걸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옴니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의 사업들을 계속 개발을 해요.
그거는 미국에서는 완전 말돼요. 네. 완전 말됩니다. 그쵸. 어차피 내가 차 타고 출퇴근하는데 네. 집에 오는 길에 그쵸. 차도 주차장이 또 널널해. 네. 하나도 안 막혀. 네. 탁 대면 네. 트렁크에 차차작 열어주고 그냥 집에 가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네. 배달시키면은 며칠이 걸리는데 그쵸. 그거 하느니 마트에 들려서 그냥 픽업해가지고 오면 돼. 우리 치킨 픽업해서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마트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월마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심플하다. 딴 거 안 한다. 즉 막 다양한 사업들 뭐 와이너리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뭐 안 한다. 일단은 우리의 본진인 약간 방향이 다르죠. 우리의 본진인 미국 그로서리에 매우 집중할 거다. 예. 다른 거는 어차피 부수적일 뿐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온라인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고 오프라인 강점을 기반으로 온라인도 계속 점진적으로 강화할 거다. 야 방향이 되게 명쾌하네. 정반대야. 이마트랑 딱 정반대예요. 월마트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진의 알맹이에 집중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매장 뜯어고치고 소비자가 훨씬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마트는 본진은 끝난 것 같고 끝난 건 아니지만 본진은 좀 그렇고 우린 새로운 거 할 거야. 그게 미국과 한국의 사업 환경 차이에서 기인한 거는 혹시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월마트가 한국에서 사업했다면 야 우리도 본진은 포기하고 그래. 야, 우리 여기 배송이 너무 잘 돼. 그렇죠. 너라도 마트 안 간다. 그쵸. 거꾸로 또 이마트가 미국이었다면 아마존 뭐 지들이 해봤자 뭐 네. 온라인이지 뭐. 근데 최근에 이마트 가보셨어요? 저는 이마트를 그래도 자주 가는데 저는 종종 갑니다. 가는데 네. 이마트가 요즘 뭘 하고 있냐면 캐셔를 없애고 있어요. 사람을 없애고 다 기계로 고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결제하라고 시키는데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뭐야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해가지고 고객의 노동력으로 땜빵하려고 하네. 더 귀찮네. 네. 오히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이용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더 불편해졌네. 그런 거 보면 저 이마트의 발전 방향은 소비자 고객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그런 변화보다 고객을 위한 변화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고민의 결과겠으나 네. 많이 불편해요 실제로. 네. 대충 한 300원 정도의 인건비가 아껴질 거거든요. 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잖아요. 이거 뭐 네. 하다 보면 네. 300원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고객 보고 하라고 하는 게 다이소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싼 물건이니까. 다이소가 그렇게 하는 건 난 이해가 가. 그런데 그 이상에서 하는 거는 좀 소탐대 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마트는 그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사람을 실어줘. 던져요? 막 실어줘. 막 트렁크 열어주시면 저희가 놔드릴게요. 아니면 어쨌든 고객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월마트고 이마트는 고객의 동선보다는 나의 비용. 이런으로 그러니까 딱 그 컨셉이 되게 두 마트가 되게 정확하게 정반대로 움직인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좀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푸드코트도 문제가 많아요. 푸드코트 왜요? 밥도 되게 맛없어요. 이마트가. 그건 너무 주관적인 그거 거 왜 그러냐?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마진을 많이 가지고 가고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마진을 많이 주고 하면 맛집이 왜 안 들어오겠어? 사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예. 어쨌든 그 매장의 어떤 사실은 이마트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소소한 어떤 매장의 어떤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서 더 많이 더 자주 방문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매출 원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인데 오는 손님한테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월마트를 통해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볼게요. 예. 월마트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분기별로 매출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IR 자료인데요. 일단 IR 자료 보시면 저희는 매출액 분기별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뭐 8%, 7%, 8%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같은 경우가 24% 로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오프라인을 이제 우리 매출액을 견인하고 있는 건 이커머스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이 뭐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사실은 그거는 좀 정리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2023년 3Q, 4Q에 영업이익이 억눌린 게 우리가 못 벌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소송 걸려서 그래요.
3.3빌리언, 그러니까 33억 불, 그러니까 거의 한 40억 불에 해당하는 소송이 하나 걸렸어요. 아마 뭐 그 마약성 진통제 판다고 그래서 소송 걸렸거든요. 소송 비용 때문에 우리가 40억 불 까여서 그렇지. 그거 빼고 보면 우리는 이미 전년도 대비해서 꾸준하게 영업을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요약을 해서 주는데요. 딱 이제 이마트의 IR 자료를 딱 보고 나니까 좀 성의 없네.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그런 느낌이니까 예? 딱 이제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개선해야기에 대한 포인트를 주주한테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고 이마트는 일단은 여기 장표 하나 가져왔자면 뒤에 보더라도 그냥 재무제표 그냥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장표들이 굉장히 숫자만 많거든요. 얘기하고 설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라는 말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영업 활동을 통해서 캐시를 굉장히 많이 법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한 이제 연에 30조에서 40조 정도를 캐시로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벌죠.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일단 시설 투자하는데 한 10조에서 20조 정도를 쓰는데 그거는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내 감가상각비가 지금 거의 110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내 감가상각비가 10조 이상 나오니까 시설 투자하는 거는 뭐 그냥 우리 까이는 것만큼 아니면 조금 그거 플러스 알파 정도 할게. 그리고 뭐 어떤 뭐 투자 활동으로 조금씩은 하는데 많이는 안 할게.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돈 버는 거에서 투자하고 나면은 이제 남는 게 있으니까 남는 거 전부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할게. 한 18조? 그러니까 우리는 30조를 벌어서 쉽게 말해서 15조 시설 매입하고 한 15조는 배당할게. 반반씩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의사결정을 제가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큰 욕심 없다. 즉 이미 캐시 잘 벌어들이고 있고 더 막 욕심내서 뭘 더 많이 투자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소소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집중하면서 이제 캐시를 벌어들이고 그걸로 주주한테 환원을 해서 주주한테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성장을 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메시지가 명확하죠. 그 결과 뭐 당연히 캐시 많고요. 이건 뭐 이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빚도 있는데 빚은 여기는 그냥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한 1.7배 정도. 아까 저기 이마트랑 좀 다른데 빚도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는 일부러 빚을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거든요. 3.6%거든요. 여기 기준금리가 5%가 넘으니까 이건 그냥 일부러 그냥 이제 차입금도 그냥 가져가는 느낌이고 끝까지 이제 그냥 쭉 달려보면 결국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도 연간 보고서 보면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이 첫 페이지에 CEO의 메시지가 결국 이 회사가 하고 싶은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사진 딱 보여주자. 우리는 이런 거 할 거야. 우리는 픽업 센터 만들고 갖다 실어 드릴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의 심리스한 익스피리언스를 하기 위해서 고객이 언제든 어디서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쇼핑할 수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으로 물류창고부터 시작을 해서 24년 동안 근무를 하고 9년 동안 CEO로 재직하고 있는 CEO가 나는 뭐 이커머스보다 뭐 다른 뭐 와이너리 모르겠고 나는 월마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나 월마트를 알짜로 뒤지게 잘 키울 거예요. 라는 메시지가 시장에게 전달해 주는 게 일관적이죠. 우리는 이거 잘 키워서 배당을 해. 근데 저거 관련해서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사실은 그 월마트가 그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를 하는 게 그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일종의 창고화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사람은 거기 있는 매장에 있는 걸 픽업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곧 사람들이 안 오더라도 창고처럼 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효율적이죠. 동네에 있는 기존에 있는 월마트를 창고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배송해주는 컨셉이니까. 근데 이마트는 그게 잘 안 되는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해주면 예전에도 법제처에선가 그 문제 제기한 게 한 달에 2번 반드시 쉬어야 되는 그 우리나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는 그 시장 상인들 때문에 무조건 쉬어야 돼.
월마트가 아니라 아니, 이마트는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알겠어요. 우린 쉴게요. 대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건 배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마트에 있는 신선식품 배송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판매하는 거라고 치고 그걸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리아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창고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별도로 다 창고 져서 그거를 쿠팡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지마켓을 샀겠죠. 그래서 그래서 월마트처럼 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은 다른 그렇죠. 측면이 환경은 있다.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가진 강점은 미국이 훨씬 큰 건 맞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다 차 끌고 다니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타잖아요. 미국은 전통시장과의 노이즈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서 안 된다. 네, 그렇죠. 불리한 건 전통시장이 없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리한 것도 맞는데 유리한 것도 있죠. 그만큼 미국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죠. 우리는 네. 억수로로 올 수 있는 유저가 훨씬 그렇죠. 고객이 그렇지. 훨씬 많죠. 그건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마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거점적인 어떤 이제 유리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명확하게 전략이 다릅니다. 전략은 확실히 다른 거는 같네요. 네. 네.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서로 각자가 신고 있는 신발이 다르다 보니 월마트와 이마트가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장표 있으니까 요거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이거는 진짜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 왼쪽이 월마트고 오른쪽이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의 특징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커머스에서 흑자를 안 봅니다. 뭐 일부러 적자 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달리는데 그 대신에 매출이 무지막지하게 느는 게 아마존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마존이 2022년에 이제 매출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원단인데 510조, 620조, 680조. 즉 22년에는 21년 대비 매출이 거의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결과 끝없이 올라가던 주가가 훅 하고 내려왔죠. 물론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월마트는 항상 늘상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요. 730억, 750억, 800억 조금씩 많이도 아니야. 그냥 몇십억 정도 그냥 몇십조 정도 조죠. 몇십조 정도 매출액 늘리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2023년에 이거 영업이 까인 것도 소송 때문에 까인 거 감안하면 원래는 늘었던 거고. 그냥 쭉쭉쭉쭉 늘어나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경제 불황일 때는 안정성에 배팅을 하는 거죠. 지금 2022년, 23년 고금리로 인플레이션도 높고 많은 이제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 월마트는 진짜 그냥 본질에 집중하는구나. 오히려 점점 미국의 그 거대한 그로서리 식품 시장을 강화하면서 점점 강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월마트랑 아마존은 비슷해지고 있어요. 월마트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점유율 강화하고 있고 아마존은 요즘에 열심히 오프라인 매장 사고 있어요. 왜? 하고 보니까 월마트가 너무 부러운 거야. 오프라인 있는 게 저기 막 어떻게 보면 전국 이제 거의 90%의 국민이 10마일 이내에 산대요, 월마트. 그러니까 저기는 막 저기서 막 배달도 해주고 픽업도 하고 너무 부럽네. 그러니까 둘이 얼추 비슷하긴 하는데 누가 더 잘할 거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거북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절대 적지 않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상황이 다르더라도 이마트는 정체되어 있더라도 그 코스트코는 진짜 잘 되잖아요. 잘 돼요. 코스트코는 오프라인만 있는데 거의 잘 돼요. 그러니까 왜 거기는 엄청 잘 되잖아요.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가 좋은 이유는 순수하게 그 제품에 대한 어떤 뭐 구매력도 강할 뿐더러 그냥 마트 그 본연의 기능에 이제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코스트코는 이마트에 없는 게 많아요. 그렇죠. 자체 물류로서 소화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마트에 없는 것도 많고 저는 코스트코 가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미국 코스트코가 진짜 똑같습니다. 진짜 어쩜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 글씨체도 똑같지. 글씨체까지 똑같아요. 와. 그래서 일단 월마트로 생각한 미국에 거는 있는 느낌이 듭니다. 코스트코에 가면. 피자가 싸고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고. 마트라는 건 그러니까 오프라인 마트라는 거는 아까 좀 뭐 10년치 좀 손익도 보셨지만 태생적으로 거북이 사업이 맞습니다. 왜 오프라인 매장이니까 어느 정도 깔고 나면 거기서 막 드라마틱하게 매출 변동이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거북이 산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마트는 토끼가 되고 싶은 거야. 날개를 달고 싶은 거야. 왜? 주변에 토끼들이 너무 잘 뛰어다니니까. 예. 오히려 이제 좀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라는 느낌으로 예. 물론 약간 편향적이긴 한 잘 나가는데 너무 편향적인 건 맞는데 네. 이마트에 대해서는 되게 좀 안타까움이 되게 커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아야 되고 결국은 이제 이마트가 앞으로 반등하려면 뭘 해야 되냐?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제 본질이? 자녀들 어. 자녀들이 반등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진에서의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자녀들이 잘하는 것보다 결국은 백투더 베이직 본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숫자들을 좀 보시면서 예. 혹시 뭐 이렇게 가더라도 앞으로 이마트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쇼킹한 건 스타벅스가 국산화되면서 되게 느낌이 한때 친근해졌다고.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 파인더스 이재용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네. 그리고 참 어. 그 이마트도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언제든지 출연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시간 드릴 거고요. 네. 똑같은 출연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언제든지 반론 있으시면 예.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네. 저희 치킨 회사한테 나 연락 왔잖아. 지난번에 BHC 하다가 예. 치킨 회사에서도 연락 왔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또 나오기는 그렇고 그렇게까지 설명만 한다. 뭐 잘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네.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재용 회계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재용 회계사님이 있는 한 와, 정말 저는 한국에서는 창업을 안 할 겁니다. 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야, 진짜. 네, 저희는 엄청 혼났네. 네, 물러가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